리트 언어의 기출분석의 추월차선 2020학년도 시험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법률은 언어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법조문의 의미도 원칙적으로 그 사회의 언어 문법에 따라 이해되어야 된다. 법률과 법조문, 또 언어와 언어 문법 탁 대응이 되죠? 여기서 흐름상 중요한 단어는 원칙적입니다. 원칙이 있으면 당연히 예외가 있겠죠. 법학은 특히 더 그래요. 예외가 있으면 무조건 문제화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표지입니다. 이게 언어 논리에서도 그렇고 추리 논증에서도 그래요. 자, 하지만 지금 원칙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다음에 예외가 나오겠죠. 필요에 따라 법조문의 문법 단위들은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그런 개념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법조문은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문법 단위들이 원칙적으로 그 사회의 언어 문법에 따라 이해되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원칙과 다르게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그러한 개념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자, 그러고 나서 물은 이러죠. 아주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이 물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개념으로 쓰인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것으로 우리 다 예측할 수 있죠. 자, 이 물이라는 것은 물건이나 물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형태소인데 형태소가 뭔지 여기 딱히 설명을 안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혹시 다 까먹었다면 이번 기회에 알아둡시다. 형태소란 의미의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형태소는 물건, 물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형태소는 창문의 창이나 문같이 독자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가 아니다. 창문은 딱 나눴을 때 창과 문을 따로따로 쓸 수가 있죠. 그런 걸 자립 형태소라고 합니다. 근데 물은 자립 형태소가 아니라 동화의 동과 화처럼 다른 어근과 결합할 필요가 있는 의존 형태소이다. 자, 이 서술 보면서 뭔가 좀 어색함을 느꼈어야 돼요. 아니, 지금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국어 문법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것도 그냥 독자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 다른 어근과 결합할 필요가 있는 의존 형태소,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다 들어주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겠어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이해시켜서 뭐 하게? 그 이해한 정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출제자가 문제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집어넣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물의 의미가 학설과 판례에서 또 입법에서도 새롭게 규정되어가는 모습을 법의 세계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새롭게 규정되어 간다 뭐예요?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왜? 필요에 따라. 그럼 이제 뒷부분을 읽을 때 우리 어디에 주목해야 돼요? 첫째, 이 물의 의미가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 도대체 어떠한 의미로 규정되는가? 둘째, 그렇게 의미가 변하게 된 필요는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주목하며 읽어 나가야 됩니다. 이 문단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대상을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 정하고 압수물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어서 전통적으로 압수란 유체물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지금 전통적으로 압수란 이러죠. 이렇게 전통적으로, 고전적으로 혹은 과거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뒤에 뭔가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 일생에 여자친구가 단 한 명만 있고 그 친구와 헤어진 적 없이 또 결혼하지 않고 그냥 쭉 지금까지 계속 사귀고 있다면 구여친 혹은 전 여친 같은 표현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전 여친 혹은 구 여친 같은 표현은 일종의 단절을 암시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념이나 방식에 전통적, 고전적, 과거의 이런 표지가 딱 붙는다면 그것이 끝나고 뭔가 새로운 개념, 새로운 방식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수능 지문을 예로 들어보면 고전 역학에서는 이렇게 글이 시작합니다. 그럼 뭘 예측할 수 있어요? 뭔가 고전 역학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역학이 나왔구나. 그래서 기존에는 아무런 표지 없이 그냥 역학이라고 부르던 것에 이제는 고전을 붙여서 구별하는 거구나. 마치 여친이 전 여친 혹은 구 여친이 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겪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압수란 압수의 개념이 변하지 않았다면 전통적으로 같은 표현이 들러붙질 않아요. 근데 지금 전통적으로 압수란 하면서 이게 물에 한정되었다 라고 나오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이 물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는 개념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전통적 압수의 개념은 형체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압수의 필요 조건은 유체물이다. 물건, 물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디지털 증거가 등장하고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변화가 일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압수의 개념이 변화를 겪게 되었다. 전통적인 압수 개념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현대의 뭔가 다른 압수 개념이 나왔다는 거죠. 디지털 증거라는 것은 유체물인 저장 매체, 저장 매체는 유체물이구나. 디지털 증거는 저장 매체가 아니라 그에 담겨 있으면서 그와 구별되는 무형의 정보 자체가 핵심이다. 압수라는 건 유체물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따라서 매체는 유체물이니까 매체를 압수하는 건 가능한데 디지털 증거는 무형의 정보 자체죠. 그래서 기존의 압수 개념으로는 이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딱 들어맞지가 않아요.
또한 저장 매체 유체물 속에는 특정 범죄 사실에 관련된 정보 외에 온갖 사생활의 비밀까지 담긴 일도 많다.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유체물이랍시고 매체를 다 압수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온갖 사생활의 비밀까지도 다 압수하는 결과가 생기죠. 근데 그런 건 부당하잖아요. 범죄와 관련된 것만 압수해야지 이와 관련된 사생활을 다 침해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보 그 자체를 압수해야 된다는 인식이 생겨났고 마침내 출력이나 복사도 압수의 방식으로 규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매체를 압수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매체 안에서도 범죄와 관련된 그 특정한 정보 자체를 압수해야 된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한해서 그 정보를 출력이나 복사하는 압수 방식도 이제 규정이 되었더라. 전통적인 압수 개념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앞에서는 형사소송이었는데 지금 민사소송으로 탁 전환이 됐죠. 문단은 나눠줬어도 좋을 것 같은데 쭉 썼어요. 이건 문자, 기호, 부호로서 작성자의 일정한 사상을 표현한 유형물이라 이해된다. 자, 그래서 이 때문에 문자 정보를 담고 있는 자기 디스크 등을 과연 문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우리가 문서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 374조에 이때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숫자를 갖고 물고 늘어지면 그때 지문으로 와서 탁 확인하면 돼요. 어차피 숫자는 시각적으로 탁 보이잖아요. 하여튼 민사소송에서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이 자기 디스크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에 대한 규정을 두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면 자기 디스크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체 중심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매체 뭐예요? 유체물이죠. 앞에서 봤던 개념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일찍이 정보 자체를 문서로 인정한 다른 여러 법률들과 대비된다, 대조된다. 자, 최근에 제정된 법률에서는 위 조항에 대한 특칙을 둬서 뭔가 예외로 추가되는 거죠. 이제 정보 자체를 문서로서 증거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원래 문서라는 것은 유형물인데 특칙을 통해서 정보 자체로까지 확대가 된 거죠. 형사소송법에서의 변화랑 비슷하네요. 자, 그리고 형법은 또 분야가 전환됐죠. 문서, 필름 등의 물건의 형태를 취하는 음란물의 제조와 유포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판례는 음란한 영상을 수록한 디지털 파일 그 자체는 유체물이 아니니까 음란물이 아니라고 봤대요. 지금 여기에 있는 논리 구조 뭐예요? 후권 부정이죠. 음란물이면 물이어야 되는데 유체물이어야 되는데 이 디지털 파일은 유체물이 아니니까 결론 뭐예요? 디지털 파일은 음란물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 문제로 대두된 대가리가 크다가 아니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신설된 법령에서는 필름, 물건, 비디오물, 게임물 외에 통신망 내의 음란 영상에 대해서도 유체물 외에 정보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음란물로 규제한다. 지금 이러한 필요 때문에 물의 의미가 일반적 의미를 넘어선 거죠. 계속 1문단에서 했던 내용을 사례만 바꿔가면서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음란물 외에 비디오물과 게임물의 개념도 변화를 겪어왔다. 물건에서 정보 그 자체로 확대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과거의 게임 관련 법령에서 비디오물은 영상이 고정되어 있는 테이프, 디스크 등의 물체로 정의가 되었고 게임물도 이에 포함되었다. 제가 전기추일리에서 엄청 강조했지만 포함, 동일, 1:1 대응 등의 단어는 출제자가 막 문제화하고 싶어서 미치는 단어예요. 이런 게 보이면 어떻게든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아주 주의 집중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디오물뿐만 아니라 게임물도 이렇게 물체로 정의되었다. 근데 이후에 게임 산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게임물에 대한 독자적 정의를 마련할 때 비디오물에 게임물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딱 떨어져 나온다는 거죠. 독자적으로. 그때는 게임물에 대해서 유체물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따지지 않는 영상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지금 게임물의 물은 의미가 확대됐어요. 비디오물에서 떼어내어 독자적으로 의미를 정의하면서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게임물과 개념적으로 분리된 비디오물은 종전처럼 다뤄질 수밖에 없었다. 유체물에 대해서만 비디오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곧이어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이 또한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게임물처럼 게임물 어떤데? 유체물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따지지 않는 물,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인 영상이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이라 정의하게 되었다. 유체물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따지지 않게 됐죠. 그게 지금 이 또한에 탁 녹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례는 또 분야가 전환되네요. 제3범죄인 작물죄에서 유통이 금지된 작물의 개념을 재물, 곧 취득한 물건 그 자체로 본다. 물의 의미가 아직 확대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전기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작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전기는 유체물이 아닌데 판례에서는 이걸 또 작물이 될 수 있다고 한대요. 자, 그런데 동력에 대해서 전기 같은 거에 대해서 재물로 간주하는 형법 346조를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에서는 준용하고 있지만 끌어다 쓰고 있지만 작물죄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자, 이건 뭔가 앞의 내용이랑 좀 충돌하는 것 같죠?
아니 작물주에서 동력을 재물로 보지 않는다면 재물이 아니니까 동력은 작물이 될 수 없죠. 근데 판례에서는 전기 같은 동력도 작물이 될 수 있다고 한대요. 판례는 위 조문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는 형법 346조가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할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자, 그런데 재물을 팔아서 얻은 무언가는 이미 동일성을 상실한 탓에 더 이상 작물이 아니라 하였다. 이 작물이란 것 자체가 내가 불법적으로 얻은 그 물건인데 이걸 팔아서 다른 걸로 바꿨으면 그거는 내가 불법적으로 취한 작물이랑 다른 거죠. 그래서 작물이 아니고 또한 물건이 아닌 재산상의 가치를 취득했다고 해도 그 역시 작물은 아니라고 보았는데 당연하죠. 작물이면 물이어야 되는데 물이 아니니까 작물도 아닌 게 되죠. 이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다. 기억이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강력한 표시죠. 주의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자, 오늘날 금융거래 환경에서 금전이 이체된 예상 계좌상의 가치, 이게 바로 물건이 아닌 재산상의 가치를 가리키죠. 그리고 유체물인 현금, 이건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은데 아니 유체물인 현금은 작물이 될 수 있는 반면 지금 금전이 이체된 예금 계좌상의 가치, 요거는 작물이 아니라니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거니까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죠. 그래서 비판이 있는 거죠. 지금 비판의 내용을 바로 뒷문장에서 구체적으로 풀어줬는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응시켜가면서 읽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의미는 사전에 쓰인 정의대로 고정되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기에 따라 항상 새롭게 규정되는 것이며 언어를 통해 비로소 인식되는 법의 의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뒤에는 좋은 말 하면서 끝났습니다. 지문을 꼼꼼하게 읽었으니까 문제는 가볍게 경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 세부 내용 확인 문제도 글 전체의 핵심을 이해하면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 전체의 핵심은 앞문단에 나와 있죠. 물건, 물질을 뜻하는 물이 유체물을 넘어서 그런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 정보 그 자체로까지 무형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것만 꽉 잡고 있으면 세부적인 내용이 잘 생각 안 나더라도 선지를 빠르게 제껴 나갈 수가 있어요. 1번 디지털 정보, 그것을 담고 있는 매체, 유체물과 결합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저장 장치를 압수하는 방식으로 압수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죠. 이러한 한계는 극복됐어요. 정보를 출력, 복사하는 방식으로 압수할 수가 있었죠. 지금 여기 제시된 한계는 전통적 압수에 대한 것일 뿐이에요. 2번 정보 자체만을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죠? 그렇게 변했잖아요. 3번 형법상 음란물은 유체물로 봤다. 뭐 그래 그렇다 치더라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게 무체물이란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는 유체물이 제외된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죠. 이 음란물이 유체물에서 무체물로 확장되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비디오물이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 정보 그 자체로 정의되면서 대상이 확장되면서 유체물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건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확인했던 거죠. 게임물이 유체물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따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었고 이제 비디오물도 이 법령이 정비되면서 또한 이러한 특성을 갖는 식으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4번은 적절해요. 이 물이라는 게 유체물에서 무체물로 확장된다. 이런 큰 흐름만 기억했다면 1번, 2번, 3번 적절하지 않고 4번 적절하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가 있죠. 자, 5번은 게임물에 대한 입법의 변천 과정. 원래는 매체 중심이었는데 유체물 중심이었는데 아동 포르노그래피 등이 대두되면서 이게 무체물로까지 컨텐츠로 규제의 중심이 이동한 거죠. 따라서 5번은 바꿔치기 돼서 적절하지가 않더라. 전기추 1, 2를 통해서 수능에서 이런 패턴을 엄청나게 많이 확인했었죠. 자, 2번 기억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의 비판, 어떤 비판이었어요? 금전이 이체된 예금 계좌상의 가치와 유체물인 현금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물건이 아닌 예금 계좌상의 가치는 작물이 아니고 유체물인 현금만 작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사실상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데서 비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걸 선지에서 찾아보면 4번 은행 계정에 기록된 자산가치, 이거 물건 아니죠. 사실상 현금으로 훔친 거랑 똑같을지라도 이런 경우에는 작물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 유체물 현금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였으니까 정답이 바로 4번입니다. 다른 선지는 진지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이 문항은 정답을 주관식처럼 어떤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에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선지를 찾아서 탁 고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이거는 별표를 좀 쳐주세요.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틀리기 쉽습니다. 왜냐?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출제 매뉴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출제 매뉴얼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지문에 있는 내용 중에 문제풀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있다면 그걸 삭제라는 게 있어요. 검토 규정 중에 하나예요. 이걸 문제풀이에 어떻게 응용하느냐? 자, 지금 1번 요 선택지들 2문단 그리고 3문단에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2번은 4문단을 묻는 거였죠. 그러면 지금 문제화되지 않은 문단이 뭐예요?
일문단이죠. 이게 만약에 문제풀이와 아무 관련이 없다면 검토 과정 중에 대폭 삭제됐을 거예요. 근데 삭제되지 않고 자립형태소가 뭔지 의존형태소가 뭔지를 예시까지 들어가며 아주 자세히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내용이 문제화되지 않았고 3번이 마지막 문항이라면 이 문항은 결국 무엇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1문단의 내용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립형태소의 개념을 묻고 있는 1문단의 국어학적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2번이 정답으로 설정된 겁니다.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뇌물, 작물에서 물은 뇌, 장 이거 따로 떼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립형태소와 결합한 게 아닙니다. 반면에 증거물은 증거 우리가 따로 떼었을 수가 있죠. 이때의 물은 뭐예요? 자립형태소와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맞죠? 그래서 정답입니다. 아주 허망하게도 여기 있는 내용을 안 읽어도 풀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이 부분이 심도 깊게 읽다 보면은 정답지를 보면서 이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출제 매뉴얼에 대한 정보를 알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 출제자가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 이걸 핵심적으로 묻다 보니까 1문단의 서술이 그렇게 길었구나. 이렇게 출제자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하여튼 보기 읽어보면 이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 등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유체물뿐만이 아니라 어떤 무형적인 것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적 욕구의 충족도 들어간다. 이런 걸 제공해도 뇌물일 수 있더라. 뉴스 자주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거 사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죠. 어떤 남자 검사분이 여자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성행위를 했다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결국 뇌물죄로 판결이 났던 사항입니다. 자, 하여튼 여기서 뇌물, 물건뿐만이 아니라 또 무형의 이익까지 다 포함하는 거니까 축소된 게 아니라 확대된 개념으로 해석됐죠. 3번 게임물에서 물은 물건에 한정되는 개념으로 축소된 게 아니었죠. 물건을 넘어서는 무체물로까지 그 개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 핵심만 잘 알고 있었다면 너무나도 쉽게 걸러낼 수 있고요. 자, 4번은 동일이라고 나와있죠. 선지에 요런 거 나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출제자들이 매력적인 오답으로 함정을 팠을 가능성이 높아요. 뇌물에서의 물과 작물에서의 물이 동일하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죠. 왜냐? 성적 욕구의 충족은 작물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물의 의미가 확장된 건 맞지만 동일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더라. 5번은 판결에서 새롭게 해석한 결과와 입법으로 규정한 결과가 바꿔치기 됐습니다. 이 뇌물은 판결에서 이렇게 해석이 된 거고요. 압수물의 개념 변화는 압수 방식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면서 그렇게 개념이 바뀌었으므로 이 두 개를 바꿔치기 해야 적절합니다. 1번의 선지 5에서 컨텐츠와 매체를 바꿔치기 한 거랑 똑같죠?